네, 주요 사건 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엄단 선생, 승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오늘 주제가 세 가지여서요. 저희가 좀 빠르게 네네. 가보겠습니다. 먼저 김세론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재판 상태로 지금 넘겨진 상황인데 오늘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음주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0.2227?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고주망태인 상황인 거거든요. 예. 0.2인 상황에서 옆에 동승자와 같이 운전을 했다는 거는 그게 인사사고가 나지 않고 물적사고가 나서 지금 있는 상황인 거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형사 사건이 오늘 이제 공판이 이제 선고가 되는데 예. 검찰에서는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옆에 있는 동승자에게는 500만 원을 구형하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음주운전 사고에 죄질이 나쁜데 벌금 2천만 원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반면에 이제 김세론 측의 변호인들은 김세론이 지금 민사소송 때문에 굉장히 생활고에 지금 이제 닫혀 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선처를 바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법원이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고 의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론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던 인터넷 화면들을 보면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카페에서 뭔가 커피를 좀 제조하는 것 같은 사진이 기억이 나고 또 1심 판결을 앞두고 새롭게 이제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사진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김세론 씨가 홀덤펍에 있는 사진이 찍혀서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 홀덤펍이 뭐지 찾아봤어요. 근데 보니 약간 카지노 같은 그 젊은이들이 좀 즐기는 그런 네. 식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카페라고 네. 해야 되겠죠.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정확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면 처벌합니다.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은 대한민국 어느 카지노에 들어가더라도 분명히 상습 도박 혹은 도박죄로 처벌받는데 예. 이 홀덤펌이라는 곳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 그 칩을 돈으로 이제 그 사고 난 다음에 그 게임을 할 때는 그냥 돈이 아닌 칩으로 하고 그 칩으로 음식을 사 먹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적법인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인 측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예.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차도 팔고 술은 최대한 멀리한다. 이게 이제 김세론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홀덤펌이라는 곳이 이게 뭐 적법 불법을 떠나서 이게 시점을 저는 그 매체가 정확히 밝혀줘야 되는데 이게 2023년 2월이었다면 주장대로 그럼 굉장히 조금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거죠. 거기 가서 한 3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게임을 하는 모습은 이게 반성하는 모습은 분명히 아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삼가 신독하고 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약간 표리부동한 모습. 사실 어떻게 보면 은행이 일치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은행 일치가 안 되어 있는 모습, 실천 공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갑론을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 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눈높이를 맞춰보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아르바이트도 한다던데 뭐 술집 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가서 뭐 맥주 한잔 할 수도 있겠지만 젊은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김세론 씨 입장 자체는 음주운전, 만취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는 부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 잠시 후면 1심 재판이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되는데 재판부는 생활고 호소를 받아들일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음주운전은 생활고하고 관계없는 거죠. 나의 죄값을 치르는 거지 생활고가 죄값을 낮추어 줄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김세론의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 내가 정말 반성하고 내가 저기 법이 허용하고 재판부가 인용하는 금액만큼 난 최선을 다해서 벌금을 내겠다. 벌금은 죄값이에요. 죄값. 내가 생활고가 낮다고 벌금을 낮추어 주는 것 저는 양형 판단에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대로 또 법원 생각은 저하고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2천만 원과 500만 원은 저는 0.227의 수치로 본다면 가능한 수치가 아닌가, 가능한 벌금 액수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음주운전은 살인과 유사한 행동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를 했다면 음주운전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한 방울도 안 됩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살펴볼게요. 피해자가 납치된
다음 날 새벽 한 3시 정도까지 납치된 거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12시가 다 돼가는 자정 한 10분 전쯤이었는데 새벽 한 3시 반 정도까지는 살아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생존했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뒷북 대응이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하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으면 그건 뼈아픈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보면 아직까지 이제 그 피의자 측 주장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 피해자, 사망한 이 피해자의 부검이 나오면 정확하게 사망 시각이 나올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부검은 3가지를 밝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를 밝히는 거니까 언제 죽었는지를 밝혀지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랐다면,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조금이라도 잘했다면 피해자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받고 난 다음에 일단 현장 출동합니다. 현장 출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1 종합상환실 및 신고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그 규칙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법명이 조금 한두 자는 틀렸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112에 코드 1, 코드 2, 코드 3가 있는데 기억나시지만 정말 약자라든가 여성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 코드 0이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코드 제로가 발령이 됐어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그래서 코드 제로로 갑니다. 일단 111 상환지령실에서는 현장 납치니까 이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전역이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코드 제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 출동을 하고 첫 번째 수서경찰서에서 이제 수배가 내려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경찰청까지 수배가 그냥 쭉쭉쭉 내려와요. 그 다음 단계가 답답하는 거죠. 이거 차로 사람 납치했잖아요. 그럼 앵커. 자동차는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나요? 움직이죠. 바로 급히 떠났잖아요. 그렇죠. 차가. 그걸로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한반도라서 바다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분명히 대한민국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광역으로 그거를 요청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고 운영규칙 16조, 17조 건절에 보면 광역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게 치안, 상황,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인데 이게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밝히지 않는 내부 운영 규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르는데 그 별표 9에 따라서 광역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래 법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과연 광역 신고를 왜 그 다음 날 새벽 4시 정도에 했느냐? 즉 서울까지는 빨리 발령이 되었지만 그다음에 광역 신고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이 사건 정확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태원 사건 이후에 저희들은 그 보고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운 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보고가 좀 됐어야 되는데 두 가지죠. 광역이 왜 늦어졌느냐, 즉 번호판 수배가 왜 전국으로 가는 게 그렇게 늦어졌느냐.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냥 일반 살인 사건은 논외로 치더라도 한 여성이 서울 한복판에서 납치당했잖아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동차 안에 타는 걸 봤다면 저는 그거는 저기로 적법하고 의무밖에 바로 수서경찰서장이나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는 갔어야 되지 않느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사람의 문제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면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 휴대폰이 있으면 적어도 연락할 수, 수서경찰서장한테 연락할 수 있잖아요. 서장님 지금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밤에 1, 2시에 전화하는 게 그렇게 닫혀있는 조직이라면 조금 더 그거 열고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정도 사건이면 밤에 전화하는 거, 저도 저희 동료분들이 새벽에 저희 회사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저희 앵커들도 24시간 휴대전화를 꺼놓지 않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회사에서도 어떤 콜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차후에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추가 공범이 확인이 됐고 이제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3명은 일단 구속된 상황인데 지금 20대가 1명이 추가로 검거가 됐잖아요. 이 사람에 20대는 황 씨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대 그러니까 그 20대 청년은 이제 그런 어떤 미행하는 걸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 범죄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중간에 이제 빠져나옵니다. 힘들고 겁이 났던 거죠? 겁이 났어. 그래서 살인죄는 3가지가 다 처벌돼요. 살인 예비도 처벌하고 살인 미수도 처벌하고 살인 기수도 처벌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행에 착수 나가기 전에 이 20대가 빠져나왔으니까 그런 살인 예비죄 이게 7년 이하의 징역이라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 예비죄로 지금 이제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신고를 했더라면 이라는 또 한 번의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범행 동기가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사실 이제 주범으로 꼽히는 지목되고 있는 이 씨가 뭔가 좀 입을 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가성 금전 거래가 있었다라는 진술에 좀 경찰이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씨가 착수금이라고 불리는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고 해요. 한 4천만 원 정도 받았다는데 이 씨가 말을 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4천만 원인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사건들을 한두 개 받는 게 아니고 도대체 왜 주범이란 사람이 말을 하지 않을까? 사실 사건은 다 드러났잖아요. 예. 어차피 지금 이 씨 입장에서는 꼼짝 마라라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연 씨와 황 씨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금전적 이익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비트코인, 이게 암호화폐잖아요. 예. 이게 거래 관계를 몰라요. 내가 그냥 갖고 있는 USB에 딱 가지고 있으면 예. 이거 내가 뺏기지만 않으면 형 맞추고 나와서 충분히 자기가 이거 수익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내가 숨겨야 될 또 다른 사람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 사건들을 보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결국 이 씨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게 진술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윗선에 대해서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이 이제 그 피해자와 좀 송사에 얽혀 있는 유모 씨 부부입니다. 원한 관계가 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건이 얽히고 설킨 사건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예. 이 부부라는 사람이 분명히 이 피해자의 양심은 가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송사도 진행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4천만 원의 출처가 존재를 한다면 그 출처가 결국 이 부부로부터 나왔다면 부부와 이 사건은 분명히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통장을 가지고 확인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줬는지 굉장히 정치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예. 말만 4천만 원인데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은행에서 4천만 원 안 보냈으니까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로서의 자금 출처에 대한 방법을 새롭게 모색해서 정말 4천만 원 줬다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잖아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자들 전부 다 공동정범입니다. 한 네. 사람도 그 범죄를 도왔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다 같은 똑같은 공동정범이니까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께 다 찾아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좀 기다려보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짚어보면 가상화폐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도 그렇고 가상화폐와 얽혀 있는 범죄들이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는 양상인데 이게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우려가 되거든요. 아침에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강남역에 있는 납치 살인 사건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고 넉넉하다. 감히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려면 피해자가 예. 피해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투자기 때문에 손해나면 네가 다 책임져라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제하고 그 가상화폐의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법사위에서 반드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피해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관련 법령이 좀 네.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저희가 함께 짚어봤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끝으로 이슈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평택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컵라면을 먹으려던 초등학생이 흉기로 피습을 당했어요. 근데 그 용의자를 잡고 보니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얘기하는 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우발적인 범행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과연 우발적인 게 맞는가? 왜냐하면 주머니에는 흉기가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은색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 피의자, 즉 가해자의 정신 상태를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분명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사건을 봤을 때 초등학생 정말 배고파서 라면 하나 먹는데 옆에 와서 흉기로 신체의 주요 어떤 부분을 이렇게 거렸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러니까요. 그 가장 쉼터. 안전한 예. 곳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위험한 사람은 제대로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도 새로 들여다봐야 돼요. 물론 그 정신병을 앓는 분들의 인권 100% 보장받아야 되지만 정말 위험한 사람이 시내에서 거리에서 활보해서 다른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특히 초등학생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 공간이 있으면 좀 촘촘하게 메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고등학생이 일단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영장 신청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궁금하고요. 촉법 소년의 나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좀 제 예상하시는지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옛날에 형법 10조에서 심신미약이면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제가 하도 난리를 부려서 그게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별명령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감경하는 게 아니라 감경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정신병은 정신병대로 들여다보고 그다음 그 순간에 말씀 주셨다시피 후드 있고 흉기 준비해서 초등학교 가장 약한 초등학생을 공격했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형을 반드시 감경해야 될 사정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해야 되고 살인 미수로 갔습니다. 살인 미수는 이게 장애 미수거든요. 예. 그러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거니까 감경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그 벌에 상응하는 형벌을 과하고 정말 정신이 있다면 정신에 문제가 있다면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 처분 받는 것 허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위험한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 것보다 치료받는 게 저는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피해 초등학생은 뭐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겠습니까? 예, 초등학생이 하루빨리 이겨내서 좀 쾌유하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